아트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원재 한대희의 북한 느낌표 시작하겠습니다. 한대희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뭐 물개 수신 기다려라 뭐 사자 하나 둘 네. 북한의 암구호가 감청이 됐습니다. 그렇죠.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이 도청을 했는데요. 북한이 현재 지금 쿠르스크 지역에서 전선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그 내용인데요. 뭐 달려가는 게 아니라 날아갈 거다. 라는 그런 이제 암호문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비행기 타고 간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만큼 급박하게 빨리 가야 된다라는 내용일 수도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북한군의 전투 참전을 확인하고 있고 미 국무부도 북한군이 크루스크에서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 참여를 시작했다라고 했는데 네. 정작 북한에서는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네, 뭐 지금 미 국무부 그 부대변인이 어제 날짜 그 미국 현지 날짜에 북한군의 러시아 그 전선에 대부분 투입이 돼갖고 전투에 임하고 있다라고 확인을 해줬거든요. 근데 뭐 우크라이나에서는 뭐 지난달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북한이야 뭐 솔직히 창구가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북한이 그걸 인정을 해도 그 할 만한 시간과 자기들이 원하는 타이밍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계속 부정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사자가 나왔다는 게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건가요? 지난달까지는 전사자가 10명까지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 북한 내부에 있는 그 중앙당 간부들하고 각 지역에 있는 군부 쪽 군부 쪽에도 이제 노동당원, 그리고 이제 정치 지도원 그런 쪽 그 1호 지시로 10명의 전사자를 다 데려와서 북한에서 장례를 치르라. 거기까지는 확인이 됐고요. 최근에는 들어온 정보가 없어갖고, 진짜 지금 죽어나가는지는 아직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네. 사망자가 10명 나왔다는 것까지는 거의 확인이 된 셈이네요. 확인이 된 거죠. 그것도 벌써 지난달 25일 경에 이미 10명이 나왔다. 이렇게 확인된 겁니다. 그런데 쿠르스크 지역은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전사자 수가 꽤 많이 나오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그 쿠르스크 지역은 1944년에 러시아하고 이제 독일의 이제 침공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세계 전사에서 제일 큰 탱크 전투가 있었던 지역이거든요. 개활지입니다. 개활지가 돼갖고. 그렇죠. 탱크전을 펼치기에 아주 유리한 지형이죠. 네, 유리한 지역이 돼갖고요. 보병으로는 솔직히 이 전투에 임해서 그 지역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거기 최소한 기계화 보병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탱크 장갑 그런 이제 기계화 부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러시아가 상당히 많은 그 전차 그리고 장갑차를 잃었습니다. 잃어서 북한에서 아마 그 러시아제 전차들을 소련 시대에 만들어서 북한에 수출했던 그런 전차들까지 러시아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로 지금 정보가 들어오고 있고요. 50년대, 네. 60년대 그렇죠. 그 전차를 다시 달라. 네. 네, 그래서 아마 그건 정확히 북한에서 러시아로 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만큼 지금 쿠르스크 지역을 다시 되찾으려면은 러시아가 최소한 500대 이상의 전차가 동시에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 광활한 개활지에서. 안 그러면은 우크라이나군이 요즘 드론이 AI 드론으로 해갖고요. 만일 그 러시아가 그 전파 방해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차단을 해도 AI 드론들이 목표물에 가서 이제 정확히 꽂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개활지에서 그냥 일반 보병으로만 싸우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러면 기계화 부대가 나가야 되는데 그 전차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러시아군이 지금 그렇죠. 탄알도 지금 보급이 안 돼서 쩔쩔매는데. 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지금 소모된 전차만 그러니까 전차, 장갑차, 그리고 다연장 로켓부터 시작해서 3만 대가 지금 소모가 됐기 때문에
러시아도 지금 전차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되찾는다는 게 상당히 힘들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필귀정님께서 다른 방송은 일개 중대병력 사망이라던데요 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확인된 것만 네. 그러니까 뭐 최소한도로 이 정도는 확실하게 확인이 됐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도 네. 개인적으로는 10명보다는 훨씬 많은 숫자가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렇죠. 우크라이나에서 공개한 영상을 보면 드론이 네. 탱크 파괴하는 영상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뭐 지금 우크라이나는 하루에 소모하는 드론 대수가 1만 대까지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드론 조종사 군인들이 한 1000명 정도가 배치가 되면 하루에 10번 정도를 날리면 1만 대는 금방 소비하고요. 그리고 10분에 한 번씩 지금 러시아의 공세가 쿠르스크 지역에서 펼쳐지고 있다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발언을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 10분에 한 번이면 1시간에 6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공세를 막아내기 위해서 드론들이 엄청 필요할 겁니다. 네. 우크라이나 뉴스에 나온 그 전자오락 네. 매니아였는데 네. 지금 드론 조종사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는 남자 얘기도 봤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게이머죠. 프로게이머. 그렇죠. 우크라이나의 프로게이머들이 지금 전장에서 실제로 가상 세계가 아닌 실제 현장에서 상황. 실제 상황에서 적을 아바타가 아닌 실제 러시아군이나 북한군을 상대로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라는 정보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연합뉴스의 기사가 참 가슴 아픕니다. 제목이 굶주리고 세뇌된 북한 군인들 러시아 총알바지 기꺼이 자처 이렇게 제목을 뽑았어요. 뭐 북한군의 그 생활 상황은 뭐 누구나 다 알 거고요. 우리 국민들도 많은 이제 매체를 통해서 그게 뭐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북한군이 하루에 삼시세끼를 다 못 먹어요. 그게 뭐 호위총국이나 뭐 김정은의 뭐 친위대 뭐 이 정도나 뭐 흰쌀밥에 하루 세끼 먹을 수 있지만 대부분 군인들은 일반 군인들은 자급자족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특히 지금쯤이면 북한군이 다 염장을 할 거예요. 네, 무사명제. 네, 그렇죠. 배추도 이제 그 중대마다 텃밭을 가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인들이 솔직히 봄부터 가을까지 훈련을 거의 못해요. 그냥 어깨 사반이면 어깨 호미 뭐 네. 이런 깍지를 들고 네, 농사 짓고 벌목 사업하고 뭐 쑥 그렇죠. 구워서 팔고 네. 벌목 사업은 그래도 그만하면 돈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일반 중대 군인들은 일단 북한군이 하루에 중대마다 한 끼 정도의 식량을 보급을 해요. 그러면 그 식량을 가지고 더 싸고 옥수수 같은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강냉이 밥이라고 하죠. 네, 옥수수밥. 네, 그거로 이제 바꿔서 장마당에 가서 흰쌀 1kg 주고 옥수수 쌀을 뭐 2kg, 3kg 이렇게 바꿔서 가져와 갖고 새끼를 보상을 해야 되는데 중대나 대대에서 후방 물자가 그렇게 적으니까 간부들이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러시아에 가면 먹는 거는 일단은 보장이 되니까 군인들이 허약에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고 일단은 잘 먹을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 첫째. 두 번째, 러시아라고 하니까 외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잖아요. 북한군이 외국에 갈 수 있는 기회는 엄청 드물어요. 그런데 그렇죠. 이번에 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가는 친구들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 세뇌 교육이죠. 김정은을 위해서 생명도 바친다라는 그런 세뇌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북한도 이제 지금 군인들이 MZ 세대, 장마당 세대이긴 한데 이 군인들 속에 그래도 대부분은 군에 가서 다시 정신교육을 받거든요. 아마 그런 결정을 내린 친구들이 많을 거고요. 또 대부분 강제로 가죠. 네. 그러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차라리 북에 있는 것보다는 가는 게 낫다 이런 네. 판단을 하는 겁니까? 죽기 전에 배불리 먹고 죽는다라는 생각이
북한 사람들 대부분의 그런 이제 그 생활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분명히 자원을 하라 하면 그런 선택을 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에 가면은 북한식 돼지 도강탕이 아니라 진짜 돼지 국밥이 나올 거다 그렇죠. 이런 겁니까? 그렇죠. 뭐 러시아는 일단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북한군 사이에서는 보급도 안 되고 식량도 안 줘서 이게 불만이다라면서요. 네. 그게 이제 그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후방 부대를 엄청나게 후방물자 지역, 그 군수 지역을 엄청나게 타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 끊기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후방 부대가 뭐 식량을 싣던 아니면 포탄을 싣던 와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매복을 하고 있다가 드론들이 가서 또 공격을 하고 해서 뭐 러시아군의 이제 군수 보급도 문제긴 하겠지만 중간에서 그렇게 차단하는 그런 이제 전술이 있어갖고 아마 그런 고생을 좀 많이 하는 거로 보입니다. 네. 지금 북한은 의무 복무가 10년이죠. 네, 10년입니다. 한때는 13년까지 늘어나기도 했었고요. 13년이었죠. 원래는 2009년, 10년까지는 13년이었는데요. 워낙 이제 군인들이 13년까지 하면 오히려 더 반감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김정은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그 불만도 많이 터져 나오기 때문에 10년으로 일단 줄였고요. 그리고 북한도 90년대부터는 다 집집마다 한 명씩밖에 안 났어요. 왜냐면 나봤자 잘 키우지도 못하고 먹고 살기 힘들고 하니까 한 명씩밖에 안 나갔고 집집마다 자녀들이 다 군대 가면 집에 남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사회적 문제가 분명히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0년으로 줄였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복무기간 10년 이렇게 늘려놓은 게 네. 가장 그 활동력이 왕성하고 반항심도 충만한 10대 네. 후반 20대 남성들을 네. 사회로부터 격리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행위다라는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렇죠. 사회에서 그런 이제 젊은 청년들이 뭐 사회에 있다고 해도 북한은 이제 강제로 좀 회사나 공장이나 이제 배치를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누구나 다 직장은 있지만 월급을 안 주는 직장이잖아요. 그러면 다들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돈벌이에 나서야 되고 그러는 과정에 사회적 무리를 분명히 일으킬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도 북한의 지도부가 그런 전략을 쓰지 않았나. 그러니까 뭐 지금 김정은 정권의 뭐 엘리트층이 뭐 그런 머리에서 그렇게 짜낸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건 뭐 김일성 때부터 해오던 거 같고요. 그런 이제 고도화된 그런 이제 통치 방식이 상당히 이제 북한에 70년 넘게 패착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골프 여신님은 너무 불쌍하네요. 배불리 먹는 게 뭐라고 하셨고 사필귀정님은 죽는 거 알고 자원했을까요? 속았거나 정보 없이 자원했을 것 같은데 라고 하셨네요. 그리고 맑은 순이님은 우리는 먹는 게 넘쳐도 다 하여튼 다이어트 한다고 억지로 참는데 참 불쌍하다. 네. 이게 자원일까요? 강제일까요? 일단 강제거든요. 무조건 강제예요. 북한은 군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조차 안 주고요. 그리고 군에서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부대장이나 그리고 이제 명령 체계를 어기는 겁니다. 자기가 간부도 아니면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한다. 이건 있을 수 없거든요. 군법에 해부되고 군법 특히 이제 유사시에는 명령 불복종이 있잖아요. 바로 현장에 사살해도 된다는 걸 북한에서는 항상 그 정치 학습 시간에 시키거든요. 결국 최종 책임자는 어떤 경우든 김정은이다. 그런 그렇죠. 얘기네요. 그렇죠. 뭐 김정은이가 최종 책임자고, 그럼 소대는 소대장이 책임지는 거고, 군대는 중대는 중대장이 책임지는 거고, 만일 뭐 전선에서 지금 나간 이 친구들이 전쟁에서 그 현재 상황에서는 중대장 만일 중대급의 전투였다 하면 중대장이 도망치거나 이제 달아나는 병사들을 총을 쏴서 현장에서 이제 그렇게 죽일 수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죄도 안 물어요. 또 북한은. 왜냐하면 군권이 흔들릴 수도 있고 기강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상당히 강조를 하고 강제로
갔다고 해도 그 친구들 속에서는 분명히 삶에 대한 애착이 많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 어쩌겠습니까? 끌려가면 단대요. 네. 거기서 뭐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 전투에 참가해서 전쟁을 하다가 뭐 포탄이나 파편에 맞아갖고 이렇게 정신을 잃었다가 뭐 우크라이나군에 뭐 우연히 포로가 된 거나 그러면 뭐 이 사람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거죠. 네. 망부성님이 무조건 탈영해 귀순의 귀한 목숨 살려라라고 하셨는데 탈영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탈영 가능성이요. 저기 그 쿠르스크 지역도 쿠르스크 지역은 라스푸티차는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땅이 그 저기 물러 터져 갖고 이렇게 탱크들이 가면 빠지고 푹푹 꺼지는 네. 그 지역은 아니래요. 그건 이제 도네츠크 지역이 그래 갖고 겨울에는 엄청 이제 라스푸티차라고 이제 그 진흙 대장군. 네, 그렇죠. 네. 그런 거죠. 그런데 그쪽에는 땅이 어느 정도 괜찮기 때문에 탈영을 하면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러시아도 드론이 항상 24시간 떠 있는 상황이고 우크라이나도 떠 있는 상황이고 중간에서 뭐 그걸 이제 목숨을 걸고 오는 친구들이 얼마나 되겠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러시아 쪽에서는 이제 그 북한군이든 러시아군이든 탈영을 하거나 투항을 하려고 하면 뒤에서 다 저격병들이 다 쏴죽이거든요. 그리고 탈영하게 되면은 북쪽에 있는 가족들의 안위도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경우는 대놓고는 없을 것 같고요. 전투에 참가했다가 일부러 까무라친 척하고 정신을 잃은 척하고 연기를 하고 탈영을 하는 사람들은 있겠죠. 깨보니까 여기가 우크라이나군 병영이더라. 네. 북한은 상비군이 120만이라고 호언해 왔는데 네. 몇 명까지 참전하리라고 예측하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보수적으로 5만 명을 짚었는데요. 지금 이제 일주일 동안 좀 전선이 상당히 확대가 됐어요. 북한이 지금 쿠르스크 지역에만 군인을 보냈다고 하는데 제가 앞으로 볼 때는 도네츠크 지역도 분명히 북한군이 갈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전 전선에 걸쳐서 지금 쿠르스크 지역에서 러시아군 전체 5만 명이 지금 격전을 펼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최소한 도네츠크 5만, 쿠르스크 지역 5만 이렇게 하면은 지속적으로 10만 이상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0만이라면은 북한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훈련 안 된 병사들도 보내야 되는 거죠. 폭풍군단을 다 보낼 수도 없고요. 지금 뭐 솔직히 그 우크라이나 지역 우크라이나 그 전선에 배치된 군인들 북한군을 보면 일반적으로 저 사람들이 뭐 폭풍군단 맞아 이렇게 볼 수 있는 체격의 친구들이 많지 않아요. 분명히 물론 이제 그 특수전 부대가 간 거는 맞는데 대부분 계속 보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김정은 같은 경우는 7천국 맨날 이제 꽃갱이질하며 건설하던 이제 여단에서 또 이제 차출해 갖고 그냥 보내버리고 러시아에서 돈만 받으면 되니까요. 김정은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지도 중에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쿠르스크고 이제 지금 러시아 점령 지역 저쪽까지는 아직 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저기가 이제 도네츠크인데 오히려 아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곳이죠. 네. 특히 도네츠크 쪽에서 지금 러시아군이 상당히 마을들을 접수하고 한 4-5km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2월에 정권을 잡게 되면 로우 전쟁을 일주일 안에 끝내겠다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땅 따먹기 우리가 6.25 전쟁 때 그 고지전 보셨잖아요. 마지막까지 그렇게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한 채의 땅이라도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사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밑에 있는 크림반도는 전쟁 전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영토였는데 러시아가 이제 슬슬 먹어 들어와서 그렇죠. 전쟁 전에 크림 공화국을 이미 선언을 해버렸죠. 네, 크림 공화국은 우크라이나에 기속돼 있다가 2014년에 푸틴이 점령을 했는데요. 원래는 이제 크림 공화국이라고 그 반우크라이나 반정부 세력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이제 푸틴이 야 니들 선언하면 우리가 들어가서 뭐 안전 확보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합법을 가장한 이제 불법이죠. 침략을 한 지역입니다. 네. 지금 이 와중에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가 이런 보도를 했네요. 3분기에 네. 북한에서 러시아로 간 유학생이 3,700명이다. 평소에는 한 300명? 그렇죠. 한 뭐 300명. 솔직히 제가 2009년에 있을 때는요. 2008년에 있을 때는요. 북한에서 많이 그 해외로 나가면 44명, 45명이었어요. 1년에. 네. 그런데 지금 뭐 3,000명씩 간다? 그것도 한 분기에. 이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거고요. 이거는 뭔가 학생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는 그렇죠. 겁니다. 뭐 러시아어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뭐 제대를 했건 아니면 어디 뭐 대학원을 다니던 대학생이든 간에 조금이라도 할 줄 아는 사람은 다 차출했다는 거고, 두 번째로 이제 이 사람들 중에 이제 군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군인들까지도 대학생 비자로 이제 보내는 거죠. 일종의 전투 병력을 위한 통역이다. 그렇죠. 전투 병력을 위한 통역일 수도 있고 전투 병력일 수도 있고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심각한 얘기했는데 조금 부드러운 얘기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임영웅을 좋아한다. 네. 상당한 돌풍을 아마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임영웅 가수가 생기기도 잘생기고 네. 또 이제 누나들이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임영웅 가수가 이제 워낙 노래를 잘 불러갖고 그리고 고향도 포천이가 그렇죠. 그렇죠. 북한과 가까운 네. 경기도 북부입니다. 그렇죠. 북한에서 1990년대에 제일 유명한 가수가 나훈아, 주현미, 뭐 이미자 뭐 이런 분들이었거든요. 듣다가 걸리면 연변 노래인 줄 알았다. 그리고 네.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또 그렇게도 많이 90년대 초반에는 뭐 그렇게도 많이 그 검열이라든지 이런 걸 안 했어요. 가택수색이라든지. 근데 최근에는 어차피 뭐 장마당 세대가 지금 북한의 30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 MZ세대는 솔직히 MZ세대는 임영웅 가수에 대해서 노래는 잘 부른다는데 그냥 케이팝으로 빠지죠. 네. 그런데 북한은 문화를 보면 아직도 이제 80년대 한국 문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임영웅 가수가 뭐 거의 뭐 지금 여기서 뭐 BTS급의 그런 이제 인기를 누리고 있을 겁니다. 가사 내용이 폐부를 찔러서 나훈아 노래를 들었다는 분들이 네. 많은데 지금 북한의 그 뭐랄까요 그 북한식 그 가요 1위 네. 노사연 원곡 임영웅이 부른 바램. 네, 그렇죠. 이게 가사가 뭔가 그 듣는 사람을 좀 위로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기본적으로 북한은 대부분의 가사에 개인적인 사랑이든지 아니면 뭐 사랑을 하다가 뭐 헤어지고 나서의 그 아픔이라든지 절대 담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 다 장군님 사랑이고 당의 사랑이고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가요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케이팝 이제 가사들 보면요. 다 남녀의 사랑을 애절하게 아주 그렇죠. 애절하게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사를 보는 순간에 일단 마음이 뭉클하고요. 음악을 듣는 순간에 눈물이 주르륵 내려옵니다. 저게 진짜 노래구나. 네, 그렇죠. 그래서 젊은이들 어디 뭐 생일 네. 잔치 같은 거 할 때 네. 남조선 노래를 불러야 좀 놀 줄 아는 사람 취급을 받는다면서요. 그렇죠. 뭐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생각을 해보면요. 이거 상하이 샹하이 트위스트 추면서 그 노래가 이제 그 MP3라고 해서 중국에서 엄청나게 이제 들어올 때 그때 이제 CD로도 엄청 돌아다녔거든요. 그 고등학생 때 다들 이제 교과서에다가 이제 짬에다 넣었다가 제 친구들하고 이제 친구 생일에 가면 틀고 동네에서 그 집안에서 춤추고 좀 집이 큰 친구 집에 가서 그렇게 하고 놀았습니다. 그러다 네.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걸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뭐 밖에 항상 이제 골목에 앞쪽에 가서 친구 한 명은 이제 일단 문지기 세워놓고 그렇게 놀았죠. 네. 근데 국내에서는 별로 히트를 못했는데 북한에서 엄청나게 히트한 노래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돈타령이라는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제가 있을 때는 돈 타령은 못 들어봤어요. 네. 뭐 돈 때문에 속상하고 뭐 돈이란 무엇이길래 네네. 사람을 울리나 네. 이게 국내에서는 저기 오키 네. 가수 오키 씨 오키님이 불렀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오키님의 남편인 홍수환 복싱 네. 챔피언 홍수환의 동생인 그 홍수철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신데 네. 그분이 부른 노래인데 네. 이게 국내에서는 큰 히트를 못했거든요. 네. 근데 북한에서는 고남의 인군 때 워낙 사기도 많이 당하고 돈이 없어서 정말 밥 굶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노래를 사람들이 울면서 불렀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가사라는 게 이게 생활 밀착형 가사기 때문에요. 북한은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흉내를 낼 수가 없고 이게 한류가 그냥 그렇게 뭐 북한을 휩쓸었다고 절대 보지 않아요. 인간이 상당히 어려울 때 항상 찾는 게 음악적인 그런 이 치유거든요. 예전에 그 한류가 처음에 일본에서 좀 일본을 휩쓸 때 일본의 아줌마들이 그 가을 동화나 겨울 동화 먼저 그때 그 한국의 그 대표적인 이제 한류 첫 스타들, 배용준, 그러니까 중년 여성들의 소녀 감성을 자극하는 드라마들. 그렇죠. 그때 이제 일본에 있는 그 여성분들이 막 살기도 싫고 삶의 목표도 없고 죽으려고 했는데 배용준이 보고서 살았다는 아주머니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북한에도 옮겨간 거죠. 조금 이제 시간 차이는 있지만 북한의 그 많은 사람들이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희망을 어디서 찾겠어요? 노래에서 찾아야 되는데 맨날 장군님이고 우리 당이고 어머니 당이고 이런 가사들밖에 없으니까 생활 밀착형 가사들 그리고 애절함 그리고 희망이 담아있는 그런 노래들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 노래들이 다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가수들 그리고 알려지지 않는 가수들이 불렀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사가 심금을 울릴 수 있는 그런 가사들이 되는 거죠. 꽃제비들이 그냥 동냥을 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부른다.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가장 많이 부른 노래가 갑돌이와 갑순이라고 하네요. 갑돌이와 갑순이. 마을의 사람들이요. 그 같이 율동도 하면서 부르는 겁니다. 네, 율동을 해요. 네. 진짜 이게 꽃제비를 하는 친구들 중에 노래를 기가 막히게 부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특히 제가 만포역에서 한번 기차가 이제 한 3일 동안 정전이 돼갖고 평양을 가다가 이제 정전이 돼서 이제 열차가 이제 연착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 만포역에 앞에 가면 꽃제비들이 많아요. 근데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 부르는 아저씨가 하나 있었거든요. 여기로 보면 거의 거지죠. 지금 서울역에 가면 이제 누추하게 있고 막 그런 분이 있잖아요. 노래를 부르고 옆에서 조그만 애가 춤을 추는데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다 한국 노래예요. 뭐 부르던가요? 어떤 기본적으로 이제 상하이 그 노래 그러니까 템포가 빠른 노래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통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노조에서 부르는 노래들이 좀 있어요. 특화된 노래들 뭐 바위처럼 살아 그런 노래들 그리고 아침 이슬 뭐 이런 운동권 가요들을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뭐 바람이라는 옛날 노래들 가요들 중에 그런 노래들을 엄청 북한에서 또 좋아해요. 템포가 빠르니까 그런 노래들을 틀고 이제 춤을 추고 막 그러다가 이제 뭐 경찰이 와서 이제 잡아가려고 하면 뭐 이 사람들은 뭐 잡아가겠습니다 하고 뭐 꽃제비들이야 뭐 상관없죠. 그래서 그런 문화가 여전히 북한에서 돌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꽃제비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워리어님께서 12,000명의 북한 병사들, 지금 우크라이나로 파병된 병사들을 이제 적지로부터 대한민국으로 데려올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나,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대량으로 이 친구들을 좀 구출해야 한다고 할까요? 데려올 수 있는 방안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와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협상이 일단 먼저 선제적으로 진행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또 우크라이나에서 엄청나게 또 요구할 게 많을 겁니다. 지금 토마호크 미사일을 우리 정부가 보낼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토마호크 미사일은 방공 미사일입니다. 근데 뭐 이미 대한민국이 전력한 지는 거의 40년이 훨씬 넘는 미사일인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빨리 이제 그거라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 비살상 무기 쪽보다는 조금 좀 이제 방어 무기 쪽으로 지금 벗어났죠. 그래서 이런 무기들이 좀 들어가면 젤렌스키 대통령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그 군도 상당히 이제 북한군의 이제 포로되는 북한군도 이제 그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보낼 수도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많은 군인들을 데려오려고 하면 우크라이나군이 뭐 대한민국에 파병까지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하면 대한민국도 좀 많은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우리가 좀 잘 협상을 해갖고 대한민국의 이익도 지키면서 또 이제 북한군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많이 죽지 않고 좀 더 많이 포로가 되고 탈북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항상 고민하고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트럼프 대통령, 네. 뭐 김정은은 뭐 나의 친구다 등등등 이런 발언을 분석을 해드렸는데 네. 국무부 장관 기용이 유력한 그 루비오 의원은 북한의 핵무기 가진 미치광이가 있다. 네. 안보보좌관으로 발탁한 그 왈츠 하원 의원은 북한과 러시아는 사악하다. 네. 중국에 맞서서 단결된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아주 강경한 원칙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뭐 일단 북한이 김정은을 과거에 트럼프 행정부는 한번 이제 맛을 봤고요. 이제는 김정은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솔직히 북한을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전략적 인내라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그 전략적 인내를 30년 넘게 해서 북한이 핵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루비오 그 국무장관 발탁이 유력한 우리 루비오 이제 상원 의원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대해도 네. 평양이 그것을 악용해서 도발하는 정책을 이루게 해서는 안 되고 북한에 퍼주기만 해서는 안 된다. 네, 그렇죠. 못을 박았습니다. 확실하게 그 포인트를 짚었어요. 그리고 김정은이 어떤 걸 제일 싫어하고 어떤 걸 제일 두려워하는지 그 아킬레스건도 미국은 갖고 있어요.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확히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김정은하고 난 친구다, 가까이 지낸다, 러브레터를 서로 주고받았다 했는데요. 탈북민 중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몇 분이 있어요. 네, 유명한 분들인데요. 네, 그 탈북민들 특별 접견을 해줬죠. 네, 그 중에서 한 두 분인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대요. 김정은의 그런 악마 같은 김정은하고 러브레터를 주고받으시고 김정은을 사랑하고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 의 발언이 상당히 우리 그 탈북민이나 북한 사람들한테는 기분이 안 좋다라고 하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건 외교일 뿐이고요. 협상의 기술이다. 외교일 뿐이고 협상의 기술일 뿐이고 이런 이유로 이야기하면서 네. 김정은 로켓맨이라고 그 자리에서 얘기하더래요. 그렇죠. 로켓맨을 다루는 방법은 제가 아마 지구상에서 제일 강할 거다라는 그런 이제 백그라운드, 백브리핑을 했다고 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언급한 로켓 이 영상을 꼭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게 말입니다. 자, 안보보좌관에 발탁된 왈츠 하원 의원의 발언 하나하나 꼼꼼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는 북한에 더 강경하게 대응해야 된다. 북한이 보내는 무기가 러시아에 도착하지 못하도록 무기를 실은 선박을 차단할 수 있다. 그것의 선적을 차단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바이든 정부가 그런 활동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대북 제재를 지금 대북 제재가 다 빵빵 뚫렸죠. 지금 러시아에 무기들 가는 거 이거 이제 그 일본 해역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공해상에서 차단하고
이게 압력을 넣어야 되는데 이 자체를 안 하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들어서면 이런 약점을 틀어지고 좀 하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유엔이 지금 북한을 경제 제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선박을 중간에 가로채는 것은 국제법상 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죠. 북한은 대북 제재 지금 유엔에서 제재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무기와 관련해서는 다 불법이에요. 어떤 것도 다 불법입니다. 그런데 만일 무기가 특히 이 중에는 탄도미사일, 핵무기 이란으로 북한의 핵무기가 갈까봐 예전에는 그렇게 미국이 상당히 이제 그렇죠. 감시의 문을 부릅뜨고 물자의 왕래를 막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러시아에 가는 거. 이에 대해서 좀 바이든 정부가 마지막 얼마 남지 않긴 했지만 좀 확실하게 이제부터 좀 움직여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국제무대에서의 외교적 압력과 함께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에너지 기업들에 대한 2차 제재도 제안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생각보다 무서운 것이 네. 이런 기업들과 거래한 은행들을 네. 국제 외환 거래 전산망에서 퇴출을 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은 계속 이제 우회를 해서 대북 제재를 피하고 북한 내 이제 달러 외환을 엄청나게 지금 들어가려고 동남아는 물론이고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이런 이제 지역들을 통해서 계속 이제 들여가고 있어요. 그런데 돈을 채탁을 하려면 은행이 분명히 엮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은행에 대해서 개별적인 제재를 해야 대북 제재의 실효성도 높아지고요. 이에 대해서 유엔뿐 아니고 나토 그리고 미국 그리고 대한민국도 상당히 강하게 압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 대한민국의 이제 좌파 네. 정부였던 시절에 북한산으로 거의 의심할 수 있는 석탄이 네. 포항제철에 공급이 됐네 만회 등등 이런 네. 뉴스가 있었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회사와 거래를 했던 지방계 은행 하나, 네. 또 그 지방은행이 주거래했던 중앙은행으로 이제 미국에서 전화를 했는데 네. 그 전화를 직접 받은 분 얘기가 목소리는 매우 정중했으나 저승사자의 얘기를 듣는 것 같았다. 그렇죠. 그게 이제 북한의 북한산 석탄이 부산으로 해서 들어온 거 아니냐라는 정황들이 솔직히 다 나왔어요. 다 나왔습니다. 그때가 그 선적 자체가 이제 배는 이제 중국제였는데요. 중국에서 만드는 건데 그걸 보니까 몇 년 전에 이미 북한에서 사갔던 배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그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위성 항법 장치 끄고 다 그 위장했는데 항로도 나중에 다 들켰습니다. 어디 들러서 어디서 뭐 싣고 다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면 북한의 김정은의 그 벤츠도 우리 대한민국 항을 한번 거쳐서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뉴스도 예전에 나왔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 지방은행과 그 지방은행이 거래한 주거래 한국의 이제 그 전국은행 여기가 외환 전산망 전 세계 전산망에서 퇴출된다 그러면 사실 은행으로서의 기능은 끝나는 겁니다. 네, 끝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게 전산망은 이게 해외로 이제 송금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크레딧 카드도 쓰고 그리고 체크카드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해외 나가서 안 된다면 그 은행은 문을 닫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전 세계 은행망을 다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에 대한 그 단서를 치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에 대해서 지금 아마 미국도 계속 보고 있을 거예요. 정확한 증거 자료들 나오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어떤 그런 이제 수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대북 관련된 이제 사건들을 문재인 정부 시절 그 사건들을 파헤칠지는 모르겠는데요. 만일 그렇다면 그 은행들은 확실하게 타격을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국내 은행 두 곳이 확실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그렇죠. 네, 그게 완전히 지나가고 클리어된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클리어된 거 아니죠. 어느 NGO 단체나 그냥 일반 시민 단체에서
검찰에 고발을 하면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누가 고발을 하냐에 따라서 어느 시기에 고발하냐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이 되면 그 수사가 진행되는 걸 미국도 볼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보좌관으로 발탁된 왈츠 하원 의원은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려면 지금까지의 정부의 입장인 전략적 모호성이 아니라 대만을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명하는 전략적 명확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평화라는 거는 솔직히 그 무력에서 나오거든요. 그 나라의 평화가 아무리 뭐 솔직히 전 세계에서 스위스가 제일 중립국가고 평화롭다고 해도 그 자기를 지킬 힘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스위스는 전체 국민이 다 민방위 훈련하고 여성들까지도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사격을 하고 그렇죠. 그래요. 그만큼 강하니까 중립국가도 가능한 거죠. 특히 대만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 중국은 계속 대만 못 겠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양안 관계에 건드리지 말라. 그런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번에 들어와서 상당히 대만을 양보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중국과 대만의 문제만이 아닌 것이 일단 중국과 대만 사이에 전쟁이 터지면 에너지의 92%를 수입하는 한국. 네. 거기가 주로 그 이용하는 이제 네. 해상 루트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는 최첨단 반도체의 90% 네. 뭐 대만산, 한국산 해가지고 네. 이 유통 자체가 매우 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렇죠. 중국은 지금 대만 그 해역을 다 자기네 해역이라고 하거든요. 중국이 해상에 그건 이제 뭐 제1도련선 있고 네, 제2도련선이 있고 뭐 제2도련선은 뭐 필리핀 앞바다 뭐 해가지고 다 그냥 동남아도 다 자기네 거다. 그런데 만일 대만을 먹으면 제일 도른선까지는 중국이 네. 자기네 해역이라고 주장을 할 건데 이렇게 거기를 되면, 막아버리면 대한민국은 에너지 수입 루트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대서양을 많이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미국도 타격을 받아요. 왜냐면 TSMC에서 반도체를 수입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나 뭐 이쪽은 반도체 관련해 갖고 수혜는 입을 수 있겠죠. 근데 대만이 뚫리면은 중국의 IT나 AI 기술이 상당히 발전하고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 위기나 아니면 군사적으로 중국에 압도당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도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번에 대만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과거에는 트럼프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대만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그런 뉘앙스. 네. 그리고 특히 트럼프가 하는 얘기가, 아니, 우리가 이제 국제 경찰로서 니들 돈을 안 되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봐줘야 돼?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최근에 트럼프의 보좌진들,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를 이끌어갈 정책, 그런 이제 그 역할을 할 사람들을 보면 엄청 강성입니다. 그냥 보고 깜짝 놀랐어요. 트럼프 믿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 들더라고요. 네. 이건 이제 소문인데, 소문을 하나 전해드리자면은 미국의 그 트럼프 행정부, 네. 이제 들어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대만의 반도체 기업이 네. 과연 철저한 그 반공 우익이냐, 회사의 지배 구조를 좀 뜯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는 안보 차원에서 한국의 그 반도체 회사들과 네. 미국 회사들 간의 그 협력, 이런 것들을 전략적 차원에서 좀 강화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네. 어쨌든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가 기술적으로 이제 TSMC 대만의 업체를 미국으로 들여오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 정부도 아마 TSMC의 기본적인 기술을 미국 쪽으로 옮기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렇게 갈 거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행정부나 이제 앞으로 더 들어서게 될 미국 행정부들이 지금 대만이 워낙 친중이라 솔직히 대만의 과거의 보수당이었던 국민당이었죠. 국민당이 완전히 친중으로 돌았어요. 야, 저는 이제 국민당이랑 지금 여당이랑 이제 차이밍 총통 네, 민진당이랑 서로 싸우는 거 보니까 와,
머리 그 국회에서 대만 국회에서 육박전이 난무하죠. 육박전이에요. 막 네. 여성들 뭐 머리 잡고 옷 짧게 찢어버리고 막 이젠 대만이 잘못하면 중국에 먹히겠구나. 예전에 홍콩 3년 4년 전에 홍콩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이 좀 앞서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도 상당히 이에 대해서 친중 국가로 가고 있는 대만에 대해서 기술 인력들을 빨리 미국으로 데려오고 싶어 할 거고요. 그 중에서 또 친중 공산당에 또 스파이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믿음이 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국의 반도체 기술자들하고 그리고 삼성이나 LG, 뭐 SK 하이닉스 이쪽하고 협력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는. 지금 중국에 무슨 가전제품을 샀더니 자기 뭐 일상생활하는 영상이 녹화가 돼가지고 이게 퍼졌다 이런 뉴스도 나왔잖아요. 미국에서 그 청소기 있잖아요. 청소기. 네. 청소기에 요즘 뭐 다 AI 청소기가 돌아다니고 하니까 카메라가 다 있을 거지 않습니까? 센서가 다 있고. 근데 이게 중국 그 해커가 이제 해킹을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스피커도 있고 다 있으니까 말도 나오고 영상도 찍어가고 큰 이슈가 된 거예요. 지금 미국 사회에서. 이게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예를 들어 화웨이의 그 부품을 네. 장착한 어떤 장비로 네. 뭐 화상 회의를 한다거나 하면은 국가 기밀, 네. 뭐 회사의 기밀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고 네. 중국은 전통적으로 그런 면에서의 그 지적 재산권 문제도 그렇게 뭐 신경을 안 쓰죠. 네, 신경 안 쓰는 나라고 네. 어쨌거나 그런 거를 많이 이제 정보 수집을 하려고 노력한 나라니까요. 네. 중국은 뭐 저작권 뭐 카피라이트죠. 신경을 안 쓰고요. 뭐 북한도 마찬가지고 공산국가들이 다 그래요. 러시아도 그렇고 뭐 과거 소련 시대도 그랬고 솔직히 중국의 대부분의 해외 수출하는 전자제품 백도 프로그램이 있다고 봐야 되고요. 기술적으로 소프트웨어는 무조건 있는 거고 하드웨어도 IC 소자들을 뜯어봐야 됩니다. 거기 백도어가 다 심어져 있다고 봐요. 아니 청소기가 카메라 갖고 그러니까요. 다 찍고 돌아다니는데요. 솔직히 우리 그 대한민국의 집집마다 초인종 있잖아요. 거기 카메라가 있잖아요. 네. 그 구글에 들어가서 한 2년 전에 뭔 그 사건이 있었냐면요. 뉴스가 있어요. 중국제를 설치했는데 그 중국제 카메라들이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전 세계에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트루만 쇼네. 그렇죠. 지금 그 대한민국도 지금 각성을 해야 돼요. 특히 군부에서는 중국제 카메라들 절대 쓰면 안 돼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네. 언제 어떻게 정보가 새 나갈지 모르는 거거든요. 네. 트럼프 안보보좌관에 발탁된 왈츠 하원 의원 발언 하나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맞서서 선박 건조 역량을 강화하려면 단기적으로는 한국, 일본과 협력해야 한다. 그것 외에는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선박 건조 전문성과 중국 밖에서 대규모로 건조할 능력은 일본과 한국에 있기 때문이다. 네. 뭐 왈츠원이 정확히 짚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조선업에서 1위를 하고 있고요. 기술력도 1위예요. 뭐 중국이 2년 전에 그 수주에서 중국이 앞섰다고 하는데 솔직히 드릴선 같은 경우는 시추선, 드릴선. 한국이 압도적이죠. 또 LNG 운반선 그렇죠. 이런 거는 뭐 한국에서만 건조할 수 압도적인 게 있고요. 아니고 그건 뭐 한국만의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고가의 조선업 장비부터 시작해서 솔직히 뭐 중국제를 옛날에 다른 나라들이 뭐 중동에서 가져가 써봤더니 몇 년 내에 다 구멍이 나고 녹슬고 그래서 이제 중동 국가들에서 다시 한국에 수주를 맡기는 거지 않습니까? 비싸지만 역시 한국 배가 최고더라. 그렇죠. 자, 문제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중국, 대만은 다른 나라 일이다라고 할 수 없고 확실히 어느 한편 지지를 표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시기가 온다는 거죠. 네. 전략적으로 이젠 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동안에 뭐 지역 분쟁은 분명히 있었죠. 뭐 중동이나 뭐 남아메리카 쪽이라 남미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럽 쪽은 뭐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 시점에 거의 왔다고 생각을 하고 냉철하게 봐야 돼. 우리 편이 누구냐? 그럼 편을 먹었으면 확실하게 편을 먹은 그 국가들끼리 그렇습니다. 단합을 하고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서로 도와주고
전략적으로 앞서야 되는 거예요. 예전처럼 이제 중국의 경제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좀 많이 진출해 있을 때처럼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게 뭐냐면요. 삼성이 다 들어왔죠. 전세 현대도 다 들어왔어요. 다 지금 베트남인도 다 나갔어요. 중국이 오죽하면 전 세계에서 지금 엔지니어들 뭐 공장들 다 빠지니까 무비자로 한국인을 무비자로 갑자기 그것도 갑자기 며칠 전에 그냥 전격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중국이 지금 2,000조를 푼다고 합니다. 2,000조를 내년에 2,000조를 푼다고 하는데 그 풀어갖고 또 시진핑 정권이 잘못한 외교 정책이 다시 복귀해서 제대로 과거처럼 되기에는 최소한 20년이 걸립니다. 20년.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와 중립주의로 포장돼 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어차피 중국이 이 발톱을 세계 재패라는 발톱을 시진핑 그 주석이 올라선 다음에 드러냈기 때문에 미국은 이번에 중국을 손대지 않으면 미국은 압도당할 거예요. 그걸 누구보다도 잘하는 게 트럼프 정권인 것 같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좀 바이든 행정부보다도 좀 강한 대중 압박 정책을 펼치고 그 정책이 대북 그리고 대러 압박 정책으로 확실하게 펼쳐야 또 미국과 동맹인 국가들도 미국이 제대로 가고 있다. 우리도 도와야 되겠다. 그렇게 흔쾌히 나설 거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미국이 진짜 중국에 먹힐 수도 있는 그런 시대에 오면 뭐 미국하고 빠이빠이 하는 거죠. 뭐 다른 나라들도요. 네. 네.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제가 몇몇 방송에 나가서 트럼프 당선 확률이 높다는 네. 식으로 얘기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예측하셨냐고 그래서 뭐 간단합니다. 저는 딱 두 가지를 보는데요. 하나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느냐. 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 쓰는 돈하고 이제 그 국회의원 선거에 쓰는 돈하고 네. 이 비중을 봅니다. 그래서 네. 양당의 비중을 비교하면 답이 나오고요. 그렇죠. 좀 더 확실한 거는 그 미국에 가면은 그 베팅 사이트. 네. 누가 대통령이 될 거냐. 이렇게 네. 베팅 사이트를 보면은 거기는 승부가 일찍부터 트럼프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거든요. 그렇죠. 트럼프가 몇 달 전에 네. 연설 도중에 그 저격 암살당할 뻔했지 네. 않습니까? 막 피 흘리면서 네. 사진도 또 그런 찍혔습니다. 것도 또 두 번 겪었어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그냥 미수로 끝났는데. 네, 그 골프장에서 엎드려 쏴 자세를 네. 취하고 있던 저격병. 네. 그 트럼프의 귓전을 탄알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스쳐서 이제 피가 나왔죠. 근데 그때 그 피를 흘리면서 트럼프의 그 강인한 의지를 보고 아마 세계인들도 깜짝 놀랐을 거고요. 트럼프는 참 저런 지도자급의 사람이 인물이구나. 그때 저는 게임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너무 이제 PC주의로 가다가 PC주의의 맛을 보니까 솔직히 이게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보수의 가치를 다시 정립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미국인들도 선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공공장소에서 말하는 게 불법입니다. 그렇죠. 그게 불법이 돼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불만이었거든요. 네. 예전에 44대 대통령 할 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이번에는 합법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젠더들이 이용하는 화장실 보면은, 미국에도 이제 남자와 여자 섞어놓고, 네. 이런 화장실 많았는데, 트럼프 지금 정부가 들어와서 그런 화장실을 싹 없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론상으로는 남자가 나는 여자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여자 화장실 들어가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PC주의 아래서는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오히려 PC주의가 그렇게 성행을 하고 젠더 감수성을 운운하면서 사회의 그건 여성의 가치 이런 젠더 감수성 이런 일부의 이런 이제 사상이나 철학이라 보기에도 좀 그렇죠. 이런 이제 이론들은 솔직히 여성의 인권을 더 말살하는 그런 정책들, 그런 이제 이론들이에요. 네. 그리고 남녀 평등을 넘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건 더 이상 없습니다. 네. 네, 골프 여신님이 그게 왜 불법임 그러셨는데요. 네. PC주의자의
의견, 그러니까 견해를 소개하자면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올 가능성이 있는 공공 장소에서 네. 특정 종교, 네, 기독교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이 불법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에 해피 홀리데이 네. 네, 이렇게 해야 한다고 했었죠. 미국은 대부분 그렇게 오고 있고요. 생각보다 미국이 민주주의라고 자유국가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하면 잡혀가요. 자, 다시 북한 그 주민들 얘기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최근에는 그 G카드라고 불리는 SD 네. 그 카드가 유행인데 네, 네. 그게 유행인 이유가 걸렸을 때 그냥 삼키면 되기 때문이라네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카메라에도 들어가고 하는 이제 SD 카드, 그보다 이제 더 작은 이제 마이크로 SD 있잖아요. 이걸 이제 G카드라고 하는데 손톱 눈만 하잖아요. 이제 보통 북한에서는 예전에는 이제 좀 모니터 큰 데다가 보려면 CD를 넣던지 네, 아니면 CDR. 뭐 USB를 넣던지 네.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USB도 뭐 어디 숨기면 바로 할 수가 있으니까 요 마이크로 네. 그 카드를 그냥 갑자기 이제 집을 이제 가택 수색을 하든지 아니면 경찰이 들어오면 바로 삼키면 되는 거니까 아니면 깨버릴 수가 있잖아요. 손에 힘을 아기로 얼마든지 깰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상당히 지금 선호하는 것 같아요. 네. 북한 주민들이 꼽은 압도적인 그 시청률 1위 드라마는 사랑의 불시착입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현빈과 손예진의 사랑의 불시착. 왜 그렇습니까? 아. 여기 한 기자는 혹시 저 제작에 참여 안 하셨습니까? 아니, 저는 참여는 제작 자문. 그 자문하신 대부분 저기 그 감독님들, 탈북민 감독님들이 뭐 네, 뭐 오진아 명, 감독님, 네, 뭐, 네, 네. 네 분이나 참여를 하셨고요. 그 중에 상당히 잘 됐어요. 그래서 네. 북한 군복도 대부분 북한에서 일부는 들여오고 똑같이 만들었더라고요. 예전 뭐 드라마들하고 북한 지금 사랑의 불시착 다른 게 뭐냐면요. 북한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뭐 부풀리거나 축소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북한에 정전이 돼갖고 기차가 멈춰서 있고 남녀가 둘이 같이 나가서 네. 모닥불 붙이고 하는 그 장면도 아주 그냥 러브 스토리로 엮어버렸잖아요. 네. 북한 사람들은 상상도 못 하거든요. 북한은 그러면 보통 북한 영화는 기차가 멎었다. 그럼 사람들이 나가서 모닥불 피우고 있어. 그러면 단체로 이렇게 모여 앉아갖고, 뭐, 오락회라더니, 네. 단체로 네. 노래 부르고, 뭐. 욱시, 락시, 회시, 뭐, 네. 네. 오, 충성심 네. 노래 네. 부르고, 뭐, 당을 위해서 뭐, 죽겠다, 살겠다, 이런 노래밖에 네. 안 부르거든요. 그런 영화들을 보다가 이제, 사랑의 불시착 보니까 너무 북한에서도 고증이 잘 됐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특히 북한을 다뤘다. 아, 남한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잘 인식하고 네. 있다라는 그 궁금증 때문에 엄청나게 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이제 남조선 드라마, 이 네. 대한민국 드라마를 볼 때는 그냥 그 객관적 입장에서 드라마를 볼 뿐인데 사랑의 불시착은 북한 배경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후반부로 네, 오기 전까지는. 네, 네. 그러면은 드라마를 보다가 내가 텔레비에만 안 나오지 저 마을 주민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몰입감이 최고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배우들 중에서도 이제 탈북민 배우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네. 그래갖고 이제 그 김선영이라는 배우가 있었어요. 그 마을의 인민반장. 인민반 인민반장으로 네. 나왔죠. 아, 이민반장은 아니고 그 친구는 조금 어린 친구인데 그냥 갓 결혼한 이제 새색 씨. 아, 탈북민 김아라 씨. 네, 김아라 씨. 네, 김아라 씨. 네. 예, 그 친구가 이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저도 이렇게 보다가 그 북한 말투가 계속 들리니까 이게 가끔 그래요. 이거 진짜 이거 내가 북한 TV를 보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럴 때마다 이제 손예진 나오면 내가 지금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네라는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자기들이 해설을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좋다. 네. 예를 들면은 제가 저기 사투리가 어디 사투리냐 네. 그랬더니 저기는 평안도, 함경도, 뭐 양강도, 자강도 사투리가 다 섞여 있는데 다 섞여있죠. 개성에 있는 네. 그 군부대니까 각도 사람들이 다 왔다고 이해하면 된다. 그래서 저 사투리는 어디고 뭐 이런 거 쭉 얘기를 해줬고요. 네. 누구 사투리가 제일 그래도 북한과 가깝냐고 그랬더니 거기 표철순가 그 역으로 나온 네. 그 배우 사투리가 자기가 볼 때는 제일 연습 많이 한 북한 사투리였다. 네, 그렇죠. 그 표칠수 그 역할을 했던 그 배우 진짜 압권이었어요. 그렇게 똑같습니까? 이야, 진짜 나는
저는 대한민국 배우들 중에 그렇게 또 연기를 잘하는 그냥 북한에 그냥 지금이라도 군복 입혀서 보내면 티가 하나도 안 날 거. 미안한데 저 이게 생긴 외모도 것도 그렇고. 외모도 좀 그렇고 네. 확실히 그 배우는 연기가 기가 막혔어요. 아마 북한 주민들 그 보면서 이런 생각, 저 북한에서 그냥 데려가다 쓰지 않았냐 이런 네. 생각을 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범죄도시가 인기라네요. 네, 범죄도시는 대한민국 내부의 이제 범죄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해외에서 어떻게 또 살고, 또 돈을 어떻게 벌고, 이런 내용들 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 경찰, 보안 쪽에 있는 이제 정보, 관련해갖고 얼마나 파워를 갖고 있는지를 또 들여다볼 수 있는 영화가 돼갖고, 그리고 이제 범죄도시 탁 하면 이제 마동석이 나오지 않아요. 네. 네. 북한에서는 저렇게 치고받는 이 액션 영화를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좋아하죠. 좋아하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마동석이 이 체격이 네. 북한에서는 볼 수 없는 체격이거든요. 압도당하거든요. 네. 그래서 마동석 배우가 나온 영화들 아마 범죄도시까지 다 들어갔을 거예요. 네. 지금. 보통 최근에는 코로나 그 시기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드라마나 영화가 나왔다면 평야가 들어가는 시간이 4시간이랍니다. 4시간. 네. 요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더 지적해 보겠습니다. 네. 김정은이 다른 건 몰라도 마동석님과 비교하면 허리둘레는 확실히 김정은이 더 우위일 거라고 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그건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여러 가지 분석하다 보니까 벌써 어느덧 예정했던 시간 1시간을 훌쩍 넘겼는데요. 댓글로 꼭 다뤄주셨으면 좋겠다는 주제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방송하는 것이 매우 즐겁습니다. 다음 주에 더 의미 있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